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 막이 열렸습니다. 별들의 잔치라고도 불리는 전당대회는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떠오르는 신인 정치인, 전직 대통령까지 총출동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아낌없이 기를 불어넣어주는 행사죠. 당원들에게는 가장 신나는 이벤트입니다. 초청 연사들의 후보 찬조 연설이 시작됐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였습니다.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입니다. 지난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비록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당시 트럼프 후보와 겨뤘던 인물이기도 하죠. 평생 공화당원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당원으로서의 소속감보다 국가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당적을 잠시 옆으로 내려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처럼 양극화가 심해진 미국 정계에서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현직이 아니라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하이오를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라고 할 만큼 오하이오는 대선의 승자를 기가 막히게 맞춰왔습니다. 1960년 닉슨 대통령에게 선거인단을 주었던 것을 제외하면 전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하이오가 밀었던 후보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오하이오는 작은 미국이라고 불릴 만큼 미국의 인구사회학적 구조를 빼닮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국에 비해 오하이오는 너무 백인이 많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직업군도 제조업이나 전통산업 쪽으로 치우쳤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케이식 전 주지사의 바이든 지지 선언이 오하이오 주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또 최근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의 움직임이 확연해 보이던 오하이오를 민주당이 거머쥘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20대 그리고 30대 청년 의원은 모두 13명입니다. 불과 3명에 그쳤던 20대 국회에 비해 4배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역대 국회 중 두 번째로 많은 54.9세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42.6세니까요. 무려 12살이 높은 수치인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젊은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90년대생 현역 의원 3분과 함께 21대 국회 그리고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90년대생이 왔습니다. 네, 제가 정당별 의석 순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 여성 정치인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류호정 의원께서 용혜인 의원이 밀레니엄 정치, 여성 정치인 소개하니까 그래서 나도 저거 할 걸 약간 그러니까 그런 준비해야겠어요. 네, 요새 이제 부른 데 많을 테니까요.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뭐 정당은 달라도 세 분 잘 아실 것 같아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시니까요. 어떠십니까? 네, 여러 번 이렇게 셋이 인터뷰를 좀 몇 번 했었고 저랑 전용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의 같은 당의 후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세 분이 많이 함께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셨다고요. 네, 저번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요.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세 분께서 이미 다른 데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다른 분으로 모셔야겠다. 네. 저희가 또 재밌는 내용을 또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 등원한 지 2달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소감들이 어떠신지 한 말씀씩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용기 의원님? 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그 입법 활동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네네. 뭐 토론회도 해야 되고 입법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뭐 법제처에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10분 이상의 공동 발의자들을 모으는 활동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일이 많아서 네네.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굉장히 많아서 네. 바쁘게 지내고 있다. 국민들 생각하고는 되게 달랐네요. 그러니까. 류호정 의원님은요?
저도 이제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을 하려면 끝없이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세여서 국회 안에서도 어떤 재택근무를 해야 하나 시스템이 좀 대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칸막이는 어때요? 칸막이. 네? 칸막이 이렇게. 그런 것도 방법이겠죠. 일이 많은데 지금 출근을 못하게 되면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용혜은 의원님은요? 네, 저도 도대체 누가 국회의원 놀고 먹는 직업이라고 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의 걱정은 4년 뒤에 임기가 끝날 때 머리가 하얗게 셀까 봐 흰머리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90년대생이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기더라고요. 네. 진짜요? 네. 엄청 많이 생겨요. 고민들이 많으시구나. 일도 열심히 하느라고.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의 직업이 됐잖아요. 일상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하루들을 보내시는지 좀 궁금한데 류호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내세요? 일상이요? 네, 좀 궁금한데. 우선은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7시 전까지. 그렇게 일찍? 네, 왜냐면 출퇴근 시간과 겹치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그날 신문들을 보고 다른 분들도 근데 다들 일찍 와 계세요. 네, 만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서 일과를 마치고 하루 종일 근데 뭐 의원실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 먹는 시간 빼고 또 여러분들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걸 하나요? 최근에는 제가 1호 법안으로 이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인터뷰들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 있습니다. 그렇군요. 용혜 의원님은 하루에서 가장 많은 이제 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어떤 건가요? 네, 저는 국회의원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이 저 혼자다 보니까 사실은 당무 밥 같이 먹어줘요? 네. 보통 이제 의원실 식구들하고 같이 먹죠. 네. 저는 이제 당무, 정무, 정책을 제가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근에는 좀 일정을 줄이고 좀 내부적으로 정책 연구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너무 이렇게 정신이 팔리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많으시구나. 네, 최근에는 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거대 여당이라서. 네,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도 엄청 바쁘더라고요. 저도 5시 반에 일어나서요. 7시까지 국회에 와서 뭐 7시 반에는 보통 조찬 토론회가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다 먹는다라는 게 가장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건가요? 보통 그런 건 아닌데요. 아침에 5시 반에 나와서 7시에 도착을 하면 식사 아침에 또 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하루가 좀 편안하더라고요. 7시 반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모여서 아침 먹으면서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점심 약속 뭐 이런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약속도 많아지고 저녁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가장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몸무게가 좀 드신가 그러면요? 네, 좀 많이 찌고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브닝쇼에서는 우리 90년대생이 온다 특집으로 청년 초선 의원들이 말하는 21대 국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류호정 그리고 용혜인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국회가 사실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곳인데 이게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뭐 다른 우리 국가기관들도 그런 곳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국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아줘서 선출되어서 간 것이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 유호정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얼마 전에 굉장히 발랄하고 예쁜 복장으로 국회 등원을 했는데 그게 뭐 화제라면 화제, 또 논란이라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당사자 얘기 말고 다른 분들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용혜인 의원님. 네, 사실 유호정 의원님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같이 하는 2040 청년 의원 모임의 공약을 지킨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약을 지켰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좀 논란이 좀 커졌던 것 같고. 공약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의원 연구 모임에 창립총회를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행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입었던 옷을 내일 본회의에 입고 가자라는 약속들을 했던 거고. 왜요? 어떤 좀 캐주얼한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는데 유호정 의원님만 좀 이렇게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약간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용인 의원님 무슨 옷 입었어요? 저는 그 행사에는 참석을 못하긴 했는데요. 조사원으로서. 네.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이제 류호정 의원님도 그렇고 뭐 저도 사실 반바지 정장 같은 거 입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뭐 다른 당의 의원님들도 약간 이렇게 뭐 민소매나 아니면 이제 스타킹 같은 것도 좀 독특한 거 신기도 하고 했는데 네. 유난히 좀 그날 논란이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었고요. 근데 국회의원은 이제 법안과 정책으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네. 청년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그런 부분으로 평가받으면 저도 그런데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다들 자신 있을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우리 전영기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용혜인 의원님은 이제 혼자 계시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나이가 좀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래도 국회에서는 뭐 예의를 차려야지 이러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이게 뭐 주목을 많이 받는 게 젊은 의원이고 네. 워낙 의정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권위주의보다는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더 이상 어디 지역의 어르신이 아니고 국민의 네. 한 사람의 대표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많은 의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주셔서요. 이렇게 너무 이게 권위에 목매는 국회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당사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사실 저는 좀 놀라긴 했어요. 지금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이슈일까 싶기는 했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원피스로 이렇게까지 떠들썩해질 줄은 몰랐어서 사실 이제 원피스 이야기를 그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류호정 의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오랜 기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저에게 좀 이제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더욱 성과로 좀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그게 우리가 국회든 어디든 간에 굉장히 조금 점잖아야 돼. 뭐 다 갖추고 나서야 돼. 이렇게 어떤 선입견이면 선입견?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탈권위. 국회도 좀 탈권위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게 또 이제 우리 청년 의원들이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이호정 의원님 이 원피스 얘기 빼고 국회에서 느꼈던 어떤 권위적인 부분, 이런 부분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탈권위로 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 싶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활동하면서? 조금 사소한 의전들이 있더라고요. 사소한 의전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국회에 있을 때 직원인 척하고 다녀도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 담당자 분들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갑자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의전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좀 숨 쉬듯이 있는 의전들이 있고 이것들을 내가 자각을 할 수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이런 분명히 그 보안 담당자분들의 월급에 의원에게 인사하기가 포함되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런 사소한 의전들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인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 류호정 의원이 나이가 어리다고 그분들이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렸고 우선 저와는 그런 의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요? 전체적으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쓸데없는 의전이 많다는 얘기는 있죠. 네,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국민의 대표로서 어느 정도의 품위는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생각을 하는데 사소한 의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원실에서 탈권위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손님들이 오시면 보통 비서분들이 뭐 음료수를 가지고 온다던가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불편해서 안에다가 그 소형 냉장고를 갖다 놓고 용기바라고 붙여놓고요. 거기서 셀프? 네, 셀프로 이렇게 꺼내 먹게끔 하기도 하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있었는데 우리 그 보좌진 분들이 전부 다 운동화를 신고 막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회사에서는 그런 모습보다 슬리퍼 신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원래 있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슬리퍼를 선물해서 이제 이거 신고 우리가 일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탈권위 운동을 의원실에서는 뭐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뭐 권위도 권위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갖춰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운동화에서 맞습니다. 슬리퍼로 가는 거. 네.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실은 이제 원래 국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안 계시고 다 이제 기본소득당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양한 연령대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오히려 걱정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서로 뭐 혜인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하지 말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뭐 무슨 비서님, 뭐 무슨 비서관님 이렇게 부르고 이런 거를 이제 막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것이 더 익숙하다기보다는 이 세대에게는 사실은 그냥 어떤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감각인데 그게 이제 언론에 무슨 업무 툴을 쓴다거나 아니면 의원실 내 분위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90년대생들이시잖아요. 저도 좀 나이가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보면은 사실 국회라는 데 또 사회보다도 또 본인들이 속해 있었던 어떤 그룹이나 단체 공동체보다도 훨씬 더 좀 따지는 것도 많고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뭐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좀 바꿔주면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법안들 발의를 하셨죠? 네. 각자 1호 법안 굉장히 떨리셨을 것 같아요. 네, 법안 발의하면서. 그래서 하나씩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전용기 의원님은 어떤 거였나요? 네, 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사실 제 1호 법안은 그 우리 동시대의 청년들을 대표하는 중고거래 사기 방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소위 얘기하면 이제 다치면 너희 아들 방지법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치면 너희 군대에서 처음에 이제 건강하면은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면 누구 아들이다 이런 네네. 저희 소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방 관련된 이런 공약들을 몇 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가 밀렸을 때 강제태거나 재계약을 재계약 금지를 못하게끔 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었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함께 개정하면서 먼저 꺼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뭐 제가 반대다 찬성이다가 아니고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임대인은 그러면 땅 파먹고 사냐.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목소리도 있죠. 당연히 있어서 그것도 조금 방어할 수 있는 그 법안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임대인들도 결국에는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 시스템을 조금 유예시켜 준다든지 이걸 한시적으로 코로나19에 좀 적합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들 저희가 의원실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은행에서는 약간 이렇게 도돌이표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 재난 시기를 이겨내보자라는 것에서 조금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준비했던 1호 법안보다는 이 코로나 법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유효정 의원님 법안은 뭐 잘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최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기존의 강간죄가 그 구성 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폭행과 협박도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도 업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종교인과 신자, 뭐 상담자와 내담자,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있는 수많은 위계 위력에 대해서 이제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좀 개정을 하고자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네, 크게 3가지로 유형화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간음이란 법을 모두 성교로 바꾸자. 네,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간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거든요. 네네.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제 성교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여자를 3번 쓴 어떤 혐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간자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 이제 성교라는 부분에서 직접적인 삽입 행위가 없는 그러니까 유사 성행위도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정에서 유사 성행위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 삽입이 있었습니까? 하는 그런 무례한 질문들을 들었어야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질문들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법정에서도 이제 그런 질문을 듣지 않아도 되고 뭔가 좀 가치가 중립적인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그런 단어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치셨는데 우리 용혜은 의원님은 1호 법안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청년국회 4법이라는 것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실 선거 때마다 청년 정치 그리고
청년 의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국회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서 청년들이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현재는 선거권이 만 18세부터 부여되는데 피선거권은 만 25세부터 있거든요. 네. 근데 왜 만 25세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이 다른지는 그 어느 공간에도 설명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 18세로 좀 동일하게 내가 선거할 수 있으면 출마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첫 번째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구 선거에 기탁금이 1,500만 원인데요. 그렇죠.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기대하는 예상 월급이 한 26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뭐 5달, 6달을 숨만 쉬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모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탁금을 좀 낮추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국민의 투표로 대표자를 뽑는데도 불구하고 동수가 나오면 연장자가 당선되게 하는 조항이 지금도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동수가 나올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게 상징적으로 있는 거죠.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당선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18세로 피선거권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1,500만 원 물론 이제 그 액수가 좀 높기는 해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게 또 없고 혹시 너무 낮아지고 그러면은 좀 장난스럽게 출마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어떤 장애를 둔 거거든. 제한적인 조치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있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18살이 갑자기 나는 국회의원 출마할래 엄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저는 18, 만 18세가 네네. 선거를 진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합의인 거잖아요. 법률로 네. 만들어진. 그렇다면 당연히 출마도 진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정당이 좀 다르세요. 세 분 다. 네, 나이는 비슷하신데 정당이 좀 다르시고 그래서 지금 당 현안 이야기를 하나씩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장 좀 힘든 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전영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 여론조사 미래통합당한테 추월당했어요. 네, 뭐 또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당 분위기가 뭐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초선이니까 또 밖에서 보다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당의 어떤 상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고 네. 질문을 주실 때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부동산 문제하고 코로나 재난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동산 문제에서 사실 마구잡이로 이제 가짜 뉴스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보기도 했고 실제로 네. 걱정도 많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지지율로 바로 미쳐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 지속적으로 합의하는 시한을 좀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국민들께서 다시 진정성 있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봐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그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주인들이 뭐 전세 가격을 확 처음에 올리든지 아니면은 이걸 다 월세로 돌리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우리 그 임대차 3법이라나요? 부동산 3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 많은 바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위 1% 30명이 만 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집 한 채도 가질 수 없게 되고 집 걱정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같이 했는데 7년 동안 5번 이상을 10년 동안 7번씩 이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들을 없게끔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한테는 우리 정부에서 단호한 모습을 줘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임대차법이 네. 오히려 이제 전세가 씨가 마르게 만들었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한시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면은 전세가 그렇게 많이 월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 아파트를 추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집값도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계신다. 자, 류호정 의원께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정의당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진보가 늙었다. 네, 그래서 젊은 분이 들어오셔서 상당히 그래도 정의당으로서는 뭔가 좀 활력소를 얻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좀 정의당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류호정 의원님은 여러 곳에서 인터뷰하신 걸 저도 봤지만은 또 현대 지금 뭐 한국 사회에 뭐 여성으로서 또 페미니즘에 또 기치를 들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근데 진보의 가치란 것이 뭐 한두 개는 아니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유지해오던 어떤 노동 인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간 게 아니냐. 그래서 너무 여성만 따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노동의제와 여성의제가 대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1호 법안으로 강간죄 개정 관련한 법안을 내놓았지만 사실 저는 IT 업계에 원래 있었거든요. 네. 그곳에서 장시간 노동, 어떤 고용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조금 부당하게 이제 잘린 후에 그 뒤에 그래도 노조는 생겼거든요. 뭐 네이버, 카카오, 제가 있던 회사 그리고 또 넥슨 등에서 결국에 이제 노동조합이 생겼고 그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의 화섬식품 노조라는 곳에 만들어졌는데 그곳으로 이직을 해서 저는 선전홍보부장으로서 그러니까 노동조합 상근자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에 저도 이제 이렇게 경선을 통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도 이제 와서도 정의당에서 계속해서 노동 관련 의제를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쿠팡 노동자 관련해서 저 또한 함께 피해자분들과 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저희 정의당 5대 입법 과제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도 노동에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폭행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진보 정당이 노동 그리고 여성, 뭐 생태, 성소수자, 뭐 여러 진보적 의제들을 끌어안고 더 크게 연대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선명성을 잃지 않고 더 큰 진보 정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운동이나 여성 인권 부분하고 노동 인권 부분이 이제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또 약간 좀 뭐랄까 그게 좀 조합이 잘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노동 운동을 하시던 분하고 또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여성의 물결, 뭐 페미니즘하고 이 뭐 좀 잘 안 맞는다라고 해야 되나, 같이 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옛날처럼 뭐 흑 아니면 백, 좌 아니면 우 이렇게 나누기 힘든 부분도 많은데 정의당이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전통 뭐 노동 문제와 어떻게 같이 갈 것이냐. 또 산업, 뭐 4차 산업화라든지 스마트, 뭐 이런 시치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충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발전소에 일하는 그 노동자분들과 또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정의당이 굉장히 뭔가 갈등을 지속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이게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통이다. 왜냐하면 정말 수직적이고 고압적인 조직 문화를 가졌다면 시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용혜인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기본소득당 혼자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좀 이렇게 존재감을 발휘를 해서 이제 다음에 원내는 우리 용 의원님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터전을 닦아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이렇게 갖고 계신데 자,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계신지, 뭐 물론 뭐 찬성하시겠지만, 네, 기본소득당은 올해 1월 19일에 창당한 아주 따끈따끈한 정당인데요. 보통 이제 정당의 이름 하면 민주, 자유, 이렇게 한국, 뭐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상이 되는데 저희는 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 지금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당명에서부터 좀 선명하게 내건 좀 기존의 한국의 정치 문법을 좀 파괴하는 이름의 정당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정치가 어떤 특정한 50대 이상의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면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많이들 비판하시는데 기본소득당은 지금까지 한 2만 명 정도의 당원이 모였고
그중에 80%가 10대, 20대인 아주 젊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의 실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라고 좀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에서 이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지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정청래 의원님과 하태경 의원님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기본소득 논의의 미래가 참 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핫하고 힙한 이 상품을 파는 것만이 아니라 정당으로서 좀 구체적인 정책의 디테일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내에 있는 7개 정당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정말 모두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면 기본소득이 어떻게 가능할지, 언제부터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부터 가능할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당은 언제부터 얼마 정도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한 2022년부터 네. 이제 생계급여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생계급여가 52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60만 원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저희가 60만 원이라는 법안을 딱 내가지고 이것에 대한 가부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좀 국민적 수기와 국회 차원의 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공론화위원회 같은 방식으로 저희의 그 모델만을 이렇게 그것에 대한 가부 찬반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이 좀 경쟁하면서 생산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 원래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보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네네. 아이디어여서 물론 이제 밀턴 프리드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본소득을 미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논의를 확 키웠던 분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시카고 경제학파들은 뭐 네, 근데 꼭 그렇게만 보긴 어렵다. 이것의 어떤 사상적, 철학적 근원들을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이 부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논의에서 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기본소득에 사실은 좌파냐 우파냐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지 않아요. 좌파 우파 딱지를 붙인 게 아니라 보수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고 있는 뭐 실업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당을 그냥 기본소득으로 하나로 그냥 묶어갖고 주자라는 게 사실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것은 사실은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기본소득과 연계된 혹은 기본소득과 관련 있는 다른 정책들을 어떻게 매칭할 거냐에 있어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대한 입장의 차이인 거지 저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본소득 관련된 되게 유명한 말 중에 기본소득은 좌도 우도 아니다. 기본소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진보 보수, 뭐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로 인해서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좀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적인 전환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말씀하셨던 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아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사실 이 부분이 정강 정책에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우리 사회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당대표 빼고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당대표 빼고 당대표는 얘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네네. 이정미 대표님 좋아합니다. 전 대표였잖아요. 네, 전 대표님이요. 후원 회장님이십니다. 후원 회장님이세요? 네, 어떤 면이 좋으세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이렇게 잘렸잖아요. 그때 찾아갔었거든요. 뭔가 필요할 때 곁에 있는 국회의원이셨어요. 필요할 때 곁에 있었던 국회의원이었다. 네. 우리 천영기 의원님은 당대표 빼고. 네, 저는 그 현재 김영 최고위원님 좀 존경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 네, 김영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당에도 쓴소리도 하고 있지만 청년 정치인들을 이제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에서 오랫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영 최고위원님과 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혼자셔갖고. 같은 당의 의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고 싶고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고 싶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많은 이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세 분 이렇게 모시니까 좋네요. 네, 저도 이제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에 대해 뭐 하고 싶냐, 정치하고 싶어, 미쳤나, 정치를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풀뿌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주고 좀 더 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 분 아주 활발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베 총리가 아픈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 얘기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게이오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6월에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지금 2달도 안 돼서 7시간 동안 검진을 받다가 나왔어요. 굉장히 정밀 검진을 받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 관저는 여름 휴가였다. 그래서 휴가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은 것일 뿐이다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어디가 좀 정말 아픈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동안 피를 토했다, 의식을 잃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베 총리가 그래서 사임설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집권 기간을 포함해서 통산 재임일수 기준으로는 이미 작년 11월 20일에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는데 이제 단임 총리 기록을 세우려면 24일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24일부터는 외 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기록인 2798일을 넘어서서 단일 임기 역대 단독 1위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이제 사임을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역대 최장수 기록은 세워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임 임박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계 순위는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에요. 그래서 아베 총리의 자리를 일단 아소 부총리가 물려받았다가 노리는 사람 많을 텐데요. 중의원 해산에 나설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쇼일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만만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베 총리가 지난 2개월 동안 거의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가 지금 짤막하게 열었다가 지금 병원에 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당이 임시국회를 개회해라 그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정당화하려는 구실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 그리고 측근이 강제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자마자 공개적으로 병원에 갔거든요. 사실 이제 몰래 갈 수도 있는데 비밀리에 휴가 기간이기도 했어서 근데 이 모습이 다 TV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알리고 간 게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퇴진을 할 경우에 건강 문제를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공개 행보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아베 총리가 1차 정권 때인 2007년에도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서 1년여 만에 퇴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로 그때도 퇴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베 총리 건강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입원은 아니었나 봐요. 7시간 동안 검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그 핵탄두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60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화학무기 같은 경우에는 보유량이 무려 세계 3위.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미국 육군이 7월 말에 북한 전술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북한이 현재 20개에서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6개씩 새로운 핵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2020년 내에 핵탄두를 100개까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미군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건 핵공격 위협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를 고려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포기한 뒤에 이제 몰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한 20여 종의 화학무기를 2,500톤에서 5,000톤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학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학무기 쓰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좀
아주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탄저균이라든가 천연두, 탄두를 무기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함께 내놨습니다. 그리고 6,000명 이상의 해커가 지금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북한 해킹은 뭐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북한의 사이버 전쟁 지도부대가 121구 126 산하에 4개의 해킹 조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놨습니다. 여전히 뭐 군사적인 위협 뭐 계속 가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이쪽은 뭐 워낙에 항상 산불도 나고 뭐 연례 행사처럼 그런 곳이긴 한데 올해 좀 되게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국립해양대기청의 발표 결과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3시 41분에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데스밸리 기온이 섭씨 54.5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데스밸리는 유명하죠. 죽음의 계곡이잖아요. 네, 지금 1913년 7월에 56.7도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미국 내 최고 기온이자 지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107년 만에 이렇게 54.5도라는 굉장히 높은 기온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데스밸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서부 중부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주일 내로 미국 도시 100여 곳에 역대 기록을 경신하는 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염 경보 주의보의 영향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계속해서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을 하니까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주 레슨 카운티에서 산불 로열턴 파이어 현장에서 최대 시속 우리로 환산을 하면 96.5km에 달하는 시속이요. 화염 회오리가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네이도 경보라는 게 발령이 됐는데 불과 토네이도를 합성한 용어예요. 파이어 네이도. 그래서 대형 산불로 뜨거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발생을 하는데 거의 뭐 소용돌이처럼 불꽃이 올라가서 이게 산불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말 토네이도 일어났을 때 왜 바람이 소용돌이 불잖아요. 그게 불이 그렇게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그야말로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강한 뇌우도 지금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는 15일부터 수백 건의 벼락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10여 건의 산불이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폭염에 뇌우에 뭐 이런 것까지 합쳐서 지금 화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글쎄 뭐 기후변화 얘기도 나오고 계속 그러는데 또 계속 캘리포니아 지금 코로나19도 가장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악재가 겹쳤습니다. 자, 민주당 정당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원래 지난달에 했어야 되는데 미뤄진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졌죠. 그래서 20일까지 나흘 동안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지금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찬조 연설하는 사람들이 되게 전당대회장에 나오는데 나오는 사람도 있고 화상 연설을 해서 그걸 보내주는 그런 지금 방식으로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는 약간 샌더스 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약간 나뉘는 분위기였고 단합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때리기, 바이든 띄우기 이것 아래 지금 대동단결을 민주당원들이 했습니다. 트럼프 전선으로 대동단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샌더스 의원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패의 대가는 상상하기에 너무 크다라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단합을 해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눈에 띄는 게 사실 상대당을 존중한다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면 유세를 가더라도 그곳을 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날 이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를 돌면서 진짜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내가 패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가 조작된 경우일 뿐일 것이다 라면서 급진 좌파들을 막아야 된다라면서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고 있고요. 이거 좀 반칙인데. 반칙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마지막 날 수락 연설을 하게 되거든요. 일정상. 근데 그 20일에는 바이든 후보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을 방문한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집중될 관심을 자기에게 조금 분산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좀 약간 너무 이례적인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례적인 게 아니라 노매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이제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그냥 전반적으로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또 화제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산조 연설들을 하는데 미셸 오바마도 이제 했는데요. 그 목에 걸린 목걸이가 더 화제가 됐어요. vote라고 VOTE 이렇게 하나씩 새겨진 목걸이를 해서 투표에 좀 나서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 전 퍼스트 레이디는
진실을 말하고 과학을 믿으며 현명한 계획을 세우고 좋은 팀을 운영할 인물이라고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혼돈과 분열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에게는 잘못된 대통령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지난번에 그게 굉장히 뭐 유행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저열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네. 그래서 굉장히 그걸로 히트를 쳤었는데 하여튼 뭐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는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쏠쏠한 경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이 부동산 대책 영향인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2분기 수도권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했다고요? 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안 사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수도권 아파트를 거래한 그 양이 급감했다는 건데요. 반면에 비규제 지역인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는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하. 통계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한국감정원 통계인데 2분기에 외지인이 수도권의 아파트를 구입한 건수는 15,000건 정도 됩니다. 네. 1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30%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아하. 반면에 외지인이 충남북이나 경남북, 전남북 이렇게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구입한 건수는 1분기하고 비교하면 39%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세제가 강화되면서 그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아서 나선 자금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집값 상승률 그리고 전세가 상승률은 어떤가요? 네, 일단 서울 집값 상승률은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오름 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가격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값이 절대적인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 그 속단하긴 이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 있는데 11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한 주 사이 0.02%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도 59주째 상승을 했으니까 1년 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역별로 상황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상승세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경기도에 한해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행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토지거래 허가제는 말 그대로 이 토지를 거래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제도인데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해도 바로 들어가서 2년 동안은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현 제도를 보면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 있으면 이걸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미 그 최근에 평택시 현덕면, 포승읍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일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도민 1,000명 대상 조사에서는 이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냐. 이게 또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경기도는 다 그럼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떤 지역을 늘려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뭐 과격하게 보자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전 지역을 지정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두 자릿수 이상으로 단기 급등이 있었던 지역에 한해서는 우리가 검토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일단 시중에 자금이 많은데 네.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땅값이 너무 오른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하면 아예 조금 더 보태서 서울로 가서 사자. 이 전체 부동산 시장 가운데 서울 부동산이 이른바 안 떨어지는 안전자산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난달 6월이 되겠네요. 6월 기준으로 강남 3구에서 아파트 거래한 사람 셋 중에 한 명은 외지인이었습니다.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 안 사는 분들이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의 돈이 서울로 몰려올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서울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까 약간 외곽으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기도도 워낙에 비싸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보태서 서울 아파트를 사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이른바 양극화인 것 같아요. 정말로 대출 같은 거 필요 없이 수십억 현금 동원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자금은 서울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나는 이런저런 규제나 보유세가 너무 부담된다 하는 분들은 이제 지방 중소도시로 눈을 돌리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신용대출은 금리가 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으니까 네. 상식적으로는 좀 더 비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신용대출 금리는 만약에 그 좀 단단한 회사에 오랫동안 재직했다,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러면 네네. 1%대의 돈을 빌리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아무리 저렴해도 2% 이상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신용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게 금융채 6개월물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인데요. 네. 요 금리가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준선 자체가 0.6%대까지 확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은행별로 가상금리나 뭐 이윤을 좀 얹어도 그래도 1%대 후반만 받아도 은행들 입장에선 충분히 이익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그 장기채 5년물 금융채 금리를 가지고 기본 그 기준선을 삼게 되는데 요거는 기준 금리 자체가 1%대 중반에 가까워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면 무조건 2%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신용대출이 굉장히 급증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많이 막히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 현재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그 가정이 가능한데 하나는 그 요번 달의 추세를 보면은 9 영업일 만에 1조 3천억 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6, 7월에 이어서 석 달째 아마 월 기준으로 계속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담보대출로 해줄 수 있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규제 지역이 늘어나다 그렇죠. 보니 만약에 6억 원짜리 집을 산다 하면 6사, 20사에서 2억 4천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내 돈으로 메우든 다른 걸로 보충을 하든 해야 하는데 신용대출이 접근성이 낮아진다 하면 그 보충해서 집을 구매할 때 쓰실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한 가지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자영업자들이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신용대출이 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는 운전자금이나 생계비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돈다는 얘기는 항상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 신용대출로 돈을 빌려서 쓴 것 같은데 이게 규제는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민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일부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정황이 좀 느껴진다고 해도 최근 들어 이 부동산 정국이 상당히 팽팽하잖아요. 이 긴장감 속에서 대출 규제를 추가로 건드리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참 뭐 힘든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